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약통장 이야기 해보려고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반갑습니다. 젊을 때 청약통장을 네. 가입을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분양받으려고 한번 꺼내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보니까 요즘은 또 청약통장 가입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옛날에 가입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묵혀뒀는데 이렇게 묵혀둬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청약통장이 요즘 좀 인기가 시들해지는 건가요? 네, 청약통장은 지금 현재 한 2,8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입자도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가입자들이 나가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사실은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그 미분양을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네. 뭐 강남이라든가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수백 대 뭐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거기는 이제 로또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가입될 확률이 적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제가 청약통장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미분양이라든가 일반 분양 나오는 거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경기가 되면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자금 마련이 어려움이 이제 겪는 거죠. 특히 청약통장 가입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지를 해제해서 그 자금을 갖고 뭐 생활자금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거기 돈 묶어놓는 게 사실 좀 부담이긴 해요. 저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꺼내봐서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고금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정기예금 넣어도 4%대 네.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훨씬 제 통장은 굉장히 또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왜 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 이제 청약통장 역사를 보면 청약예금, 부금, 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이거를 청약통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만능통장 해가지고 이거를 구조를 짰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 국토부 용역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참여해서 교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제가 직접 그러면? 설계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청약통장을 가입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금리를 4.5%로 고정이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 계정에 있던 그 자금들이 주택 계정으로 많이 빨려 들어왔습니다. 연간 7조씩.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서 그때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4.5%면 상당히 고금리거든요.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그때 가입자가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금리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죠. 이거를 낮추는 거는 정부, 국토부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정책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1%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네.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지 그러셔서 저는 2000년, 네. 2009년 훨씬 전에 가입한 것 같아요. 엄청 금리가 낮던데요. 네, 그때는 정기예금 낮았죠. 형태인데, 맞아요. 네, 네. 그때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항의도 많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은행에서요. 네. 그러면 2,800명을 모으신 주역이시네요, 교수님께서? 2,800만 명. 2,800만 명.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모였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10조, 20조밖에 안 됐던 이게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이제 명칭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10조, 20조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200조가 넘죠.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났습니다. 200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도시기금이 200조 1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나 주거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10배로 늘렸는데 좀 허탈한 거는 이렇게 기금이 많이 쌓이고 부자가 됐어도 이 서민들의 주거난은 아직도 힘들다라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200조 원을 서민주택에 썼으면 서민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됐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안 되고 일단은 네. 근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거 200조 원을 누군가 갖고 원래는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이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거를 위탁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토부가 5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부가 일단은 운영에 대한 거를 허그에다가 위탁을 주고요. 허그가 다시 재위탁을 이제 5개 시중은행에다가 선정을 해서 주고 5개 시중은행 중에서 간사를 이제 우리은행이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이게 다 청약저축이 전부 다 청약저축인가요? 200조 원이라는 200조 원의 한 대략적인 한 8, 90조는 청약저축, 100조 정도는 청약저축 자금이고요. 네네.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구매할 때도 구청 가가지고 채권 네네. 그때 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게 다 이제 국민주택 채권인 거죠. 결국은 우리 예. 돈이네요, 어쨌거나. 그렇죠. 우리 돈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게 이제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데 기금이라. 근데 사실은 부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청약 자금을. 근데 신규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 가입자가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기금이 망하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해야지 이 기금이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가입자가 줄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줄 수가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가입자가 적더라도 가입 금액이 많으면 사실은 그렇게 또 줄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돈을 찾아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렇죠. 돈을 더 붓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금 유지된다. 부채인데 부채가 아닌 내용상은 부채가 아닌 거죠. 부채. 형식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부채가 많죠. 회계상으로는 누구의 부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를 우리가 정부 부채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 부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고 네네. 공적 연기금까지 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광의의 개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약해 보자면 이 돈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네. 정부에 빌려준 돈인데 네. 정부는 허그에 주택도시기금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돈을 빌려준 주체인 네. 것 같은데 채권자인 그 사실은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이라 하면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그 다음에 이제 행복주택을 우리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공공 분양에 이제 이 기금이 투하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 분양에도 사실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투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운용이 좀 잘 안 맞는 게 여유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유자금이라 하면은 돈이 뭐 이익이 났다라기보다는 200조 중에서 투입하고 굴리지 못하는 돈. 그 돈이 이제 많게는 40 몇 조가 있다가 최근에는 20 몇 조까지 줄었다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을 최소화하고 거의 100% 가깝게 투입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이죠. 네. 정리해 보자면 200조 원의 이 기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0조 원은 청약저축이고 네. 100조 원은 국민채권, 네. 국민주택 딱 채권이고 102 개만 항목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대체로 뭐 짜잔하게 되게 많습니다. 네, 다른 대체로 것들. 크게 둘 네. 개가 주로 구성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160조 원 정도는 지금 어떤 다 투하돼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다 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 돈은 그럼 그 돈이 공공 분양이라고 그러면 네. 그거를 시행사한테 넘겨줍니까?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이제 보통 LH공사가 한 97% 정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이제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투하를 하는 거고 네네. 3%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자체 공기업이 이제 받아 쓰는데 왜 이렇게 지자체 공기업이 이 기금을 활용을 못 하느냐? 그 이유는 이 기금이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면은 부채가 되는 거고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 다르냐.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도
지자체 공기업도 대출을 받을 때 이거를 자본으로 항목으로 넣어달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LH도 똑같이 기금에서 빌린 거죠. LH 빌린 공사가 건데. 예전에는 부채 비율이 뭐 300%, 400%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금을 또 갖다 쓰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중앙공기업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본금으로 좀 해주면 부채 비율을 다운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300% 이상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0% 이상 만약에 쓰게 되면 경고등이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통제가 돼 있는 상태였고 LH공사는 사실은 부채 비율을 500%까지 허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해서 좀 낮춰주는 유인책을 준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네요. 공공주택 네. 프로젝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어쨌든. 네, 특혜를 그래서 줬어요. 제가 볼 때도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준 것이다. 네. 교수님 아까 그 돈 쓰는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 200조 원 중에서 160조 원은 어쨌든 주택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는데 그럼 4, 50조 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5조는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각각 한 곳씩 반씩 선정을 합니다. 예를 40조 같은 경우는 20조는 증권사에 주고 20조는 자산운용사에 이제 운용 자금을 하고 그 여유 자금 갖고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아, 운용을 한다고요, 그냥? 네. 그럼 4, 50조 운영하면 글쎄 그게 우리가 이자로 받는 게 만약에 2%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2%는 넘게 수익을 거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용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대부분이 채권에 많이 투자돼 있는 상태거든요. 채권 금리가 사실 1%, 2%대다 보니까 운용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40조 원 정도는 청약저축 등등해서 국민주택채권 등등해서 들어가는 있는데 그냥 마타만 놓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깝네요. 근데 뭐 그게 40조가 현재 고정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투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20조대로. 20조 원대로 줄고요. 그건 들락날락합니다. 운영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운영하는 거고.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원래 목적은 서민주택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서민의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이 설립된 거죠. 그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되고는 있습니까? 요 160조 원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돈은? 저는 사실 좀 약간 아쉬운 게 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뭐 반값 아파트 이런 데다 좀 적극적으로 투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임대주택이 재고량이 전체 물량에서 8%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140만 주택 정도 되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런데 거기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또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전세 임대나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 임대는 뭐 2년마다 전세 계약을 하는 거고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다가구 빌라 다세대 쪽에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매입을 안 합니다. 비싸서.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아무리 봐도 아파트가 많죠. 우리가 빌라나 어떤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도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임대주택에 공급을 하더라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공공 분양에 투하할 때도 사실은 좀 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골고루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돈이 되는 대로 LH공사의 입장에서도 또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동탄,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용인, 수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위례, 뭐 이런 데로. 네. 그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청약저축 가입하는 분들은 전국에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주택 채권도 전국에서 하시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LH에서 개발을 하는 큰 프로젝트들은 사실 요즘은 다 수도권 맞습니다. 신도시 그쪽에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내신 분들 그 돈으로 수도권에 집 지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옛날부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이거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 관리를 넘기자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주 지역의 이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강원도에 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 공공 분양을 받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당첨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돈이 과연 제주도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 납입하는 금액과 투입되는 그 지역에 투입되는 그 물량은 정확히 100%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어렵고요. 걷어들이는 돈은 이제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파악하는 경기도 도청이랑 경기도시공사죠. 그럼 그쪽에다가 그 청약저축 자금이 한 20 몇 조 정도 들어온다라면 그쪽에다 투입을 해야 돼. 그쪽에다 권한을 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그 26조 되는 금액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르게 가는 건데 이제 그 돈이 지금 거의 다 LH공사로 가다 보니까 그럼 LH공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매칭해서 투입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수도권에 많은 그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도권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2019년도에 50%가 수도권에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게 딱 주택도시금의 실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50% 이상 투입됐을 때 인구가 5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을 저는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새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좋은 집을 많이 짓는 곳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많이 지으면 수도권으로 몰리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집만 진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분당이나 판교나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 다 거기 이제 기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깔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금이 투입되는 곳에.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짓는 곳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골고루 분산해서 투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LH는 그 수요를 보고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경기도에 많죠. 네, 사람들이 수요가 경기도에 많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 싸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로 간다라면 서울밖에 안 남아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근데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울도 이제 시차적으로 나중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이걸 따지지 말고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이 균형 발전이 핵심이다라는 정책으로 해서 해야지만 우리나라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잘 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 살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선진국일수록 낮죠.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균형 발전을 할수록 분명히 저는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게 서울이 제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LH로부터 SH가 권한을 받아오면 서울이 제일 이득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건 맞나요? 사실은 이제 SH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SH공사가 대신하죠. 근데 SH공사 서울에 작년에 계획을 보니까 이제 사장님을 좀 만났는데 한 40조 정도가 필요하다 돈이 현재. SH공사 사장님. 네,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투하할 수 있고 유후부지라든가 이제 뭐 공유지, 국공유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입할 계획을 짰는데 지금 뭐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40조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게 이 부채 비율을 300%로 딱 커트 시키니까
공사체를 지방공사체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공기업 재정 건전성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LH공사가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26조나가 쌓여 있고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고, 뭐 최근에는 5조 5천억까지 흑자가 났고요. 적게는 7, 8천억씩 매년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LH는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흑자가 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업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PF 리스크가 있다고요. 네네. 그런데 공공은 사실은 독점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데를 해제해서 거기에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봉익임선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LH 입장에서는 택지만 그냥 매각하면 됩니다. 그 100% 매각하면은 택지 개발 이익이 들어오는 거죠. 봉익임선달 사업이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민간 건설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네네. 거죠, 사실은. 아. 네,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지방 공기업들이 상당히 우량한 지금 공기업이 됐었을 거고 그러면 지방 발전이 훨씬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뭐냐? 아니 그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거는 당연히 레버리지 극대화, 부채를 써서 해야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지방 공기업이 부채를 쓰게 되면 이건 다 리스크 떠안는다. 그거는 이제 경쟁 시장주의 경쟁 사회에서 만든 얘기지만 우리 공기업은 독점 사업이거든요. 그러네요. LH가 전국적으로 거대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잘게 쪼개서 지방으로 나눠줘서 그렇죠. 그래서 쓰게 LH공사 하자.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나 그 기업도시라든가 세종 그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를요. 네네네. 거기도 이제 행정수도. 공사체를 수십조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개발 이익을 많이 얻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지자체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방 공기업이 그때 규제를 좀 풀어줘서 했더라면 지방 공기업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럼 뭐 지자체가 왜 좋아지느냐? 지방 공기업에서 벌어들이는 개발 이익은 배당을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그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기타 수입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럼 그 돈을 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기재부에다 주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주겠습니까? 자기 지자체에 재투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이제 그런 거를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체 국토를 가지고 하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을 계획하는 거죠. 도시계획 부분은 지자체로 권한이 많이 넘어갔어요. 중앙도시계획 말고는요. 네. 지역 도시계획은 권한이 넘어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택 정책 권한인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약 저축 같은 경우도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노인이 많고 어떤 지자체는 청년이 많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가점제라든가 제도가 다 지역에 맞게끔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짜야 되는데 완전 획일화로 지금 전국토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청약통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청약통장을 개혁하는 문제하고 기금 관리 주체를 지방으로 넘기는 문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네요. 맞물려 있죠. 그래서 기금도 사실은 그래서 이 100조에 되는 이 주택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금을 지자체로 쪼개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작년에도 이거를 제도 개혁을 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입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이 어려우면은 시행령만 바꾸더라도 충분히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입법하는 그 방법에는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권한과 운영이 국토부 장관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그냥 지자체에 있다라고 입법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 기금은 그 밑에 단이거든요. 네. 기금이 다 이제 진짜 넘어가는 거죠. 심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권한은 허그로 돼 있거든요. 네, 주택도시기금. 근데 그 이제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오점이 있던 게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그랑 지자체랑 나눠서 그거를 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방법은 그냥 지자체가
100%다 가져가는 모범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허그는 원래 주택 보증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금 운용이 없다고 해서 업무에 없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쪼그라들거나 직원한테 신변의 위험이 가는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네, 원래 주택 도시 보증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해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기금이라는 거에 이제 넘어간 게 사실은 허그랑은 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증하는 회사인데 기금은 사실은 이게 스페셜리스트, 금융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연금 운용본부처럼 그렇죠. 국민연금이 한 1,000조 되고 이게 200조니까 막강하잖아요, 200조는요. 국민연금의 5분의 1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공적 기금이 한 2,200조 되는데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1,000조, 이게 자청용 500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도시기금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을 담당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200조 원의 주인을 찾아주자. 근데 네. 그 주인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이게 지자체 네, 그런 왜 또 얘기죠. 좋은 게 있냐면은 지금 지방은행이 다 죽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부은행으로 편입됐죠. 네네. 그다음에 충청은행 없죠. 강원은행도 없고 제주은행도 신한은행이 자회사로 가져왔죠. 근데 대구은행은 또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BNK밖에 없는데 이 지역이 살려면 지역 금융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금융이 살려면은 지역 공공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럼 이 주택도시기금이 만약 지자체로 가게 되면은 뭐 제주 같은 경우도 1조 되는 엄청난 자금이 제주도 예산이 5조밖에 안 되는데 1조가 가버리면은 이 제주의 이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금은 중앙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하는데 지자체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게끔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자체의 그 지역금융이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방 살리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금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에 피를 공급하는, 예. 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 자치분권 균형발전 얘기할 때 맨날 국세, 지방세 얘기하고 뭐 보조금, 교부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55% 이상은 지자체로 가고 있거든요. 세출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렵고 그거는 이미 60% 가까이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권한이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권한이 기금에 있는 거죠. 기금의 이 2,200조의 이 기금을 지방 분권할 수 있는 기금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이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이 주택도시기금은 목적성 기금이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지자체에 뿌려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역 경제. 네, 교수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요. 네.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다 가져가서 난개발하고 팔리지도 않을 주택을 네. 짓고 이럴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근데 이제 잘못하고 계시는 게 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에만 지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게 용도가 도시재생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C까지도 활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역 경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항목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주택에만 쓰이는 자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못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자체가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말씀 들으면서 청약저축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100조 원 우리 들어가 있는 돈 주인을 적절하게 찾아주자는 데까지 가서 그 주인 찾아주면 네. 그 주인들이 다 지방에 있기 네. 때문에 지방 살리기도 된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 주택도시기금의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주자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